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뭐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덥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좀 틀어놨습니다. 소리가 나나요? 자, 소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11번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서의 발급으로 인해 증가된 조선의 신분계층은 공명첩. 자, 공명첩이 뭔가요? 공명첩이. 이름이 비어있는 수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죠? 네. 거기에 원래 이름을 적는 칸인데 지금 이름이 비어있죠. 그래서 공명첩입니다. 그럼 이름을 왜 비워놨는가? 누군가 돈과 곡식을 나라에 낸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 적어주고 관직을 주는 거죠. 일종의 임명장입니다. 그럼 왜 돈을 받고 관직을 팔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나서 너무너무 살기 어려웠어요. 국가재정도 엉망이고 백성들도 정말 가난했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돈은 있는데 계급이 낮은 애들. 그런 애들이 돈과 곡식을 나라에 바치고 관직을 얻었던 거죠. 관직을. 자, 선생님이 거기에 적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고자 부유한 자한테 돈과 곡식을 받고 관직을 받았던 임명장. 자, 이러한 제도는 또 납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돈과 곡식을 내고 낮은 계급을 받을까요? 아니죠. 양반이라는 높은 계급을 받겠죠. 그래서 임진난 이후에 양반의 계층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양반이고요. 여러분, 소나무 사진이 나왔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어디 나가지 못하고, 원래도 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자연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고든 소나무를 한번 바라보고, 이 맑은 공기를 좀 마셔보라고 제가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 소나무를 바라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정몽주.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신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소나무가 굳은 절개를 상징하잖아요. 자, 조금 나무가 희긴 했지만 그래도 나무가 휘었다 할지라도 소나무의 고든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든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자, 11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설명에서 말하는 지도의 이름은 무엇인가? 김정호가 제작하였다. 더도 덜도 말고 김정호 하면 뭡니까? 김정호 하면 대동여지도 직접 발로 뛰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제작했던 인물. 김정호죠, 김정호. 주요 시설물 표시에 기호를 사용하였고 도로는 심리마다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답은 대동여지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다음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화도 조약이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 고종이 일본과 맺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왜 불평등 조약일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치외법권, 해안 측량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치외법권이 뭔가요? 여러분 제가요. 영상을 일주일에 사진이 또 바뀌었네요. 힘내시고 열심히 달려요. 모두 파이팅!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한 4개 팀을 찍어요. 4개 팀. 이 영상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 혼자서 이 뭐 영상 편집이랑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상 찍는데도 일단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요즘 폐인이 된 데다가 목소리가 지금 막 너무 달라요. 어떤 날은 목소리가 가라앉고 어떤 날은 또 힘차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오늘은 조금 약간 힘이 나긴 한데 그래도 목이 막 갈라지네요. 제가 이 말을 또 왜 갑자기 했는지 목이 아프다 보니까 이 말이 튀어나왔는데 제가 뭐 물어봤죠 아까? 치외법권이 뭐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치외법권이 뭔가요? 치외법권이. 바로 거기 제10간이라고 있죠. 그게 치외법권이에요.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한다. 이게 치외법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졌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도저히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불평등 조약이죠. 치외법권. 이게 치외법권이에요.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치외법권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불평등 조약이지만 매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정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 또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건 바로 해안 측량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화도 조약 할 때마다 괜히 제가 막 화가 나요. 괜히 그 시대에 살아있던 우리나라 국민인 것처럼 막 괜히 막 화가 나요. 해안 측량권은 나중에 일제가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에 무엇이 많고 어느 지역에 어떤 어리와 어떤 산물이 있더라. 이걸 미리 알고 실어가려는 거죠. 계략입니다. 계략. 그리고 이들은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를 개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일간,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아이고, 말은 정말 좋죠. 자주국,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는 거. 말은 좋습니다. 근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일본과 똑같은 권리야.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야 자기네가 우리나라를 먹을 수 있잖아요. 무서운 계략입니다. 무서운 계략이요. 일본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잖아요.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죄송하고요. 일단 13번의 답은 4번이고 하나하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도 정치의 원인이 되었다. 세도 정치. 세도 정치가 뭡니까?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 이게 세도 정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도 정치는 그 정조 임금 있죠? 정조 임금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세자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정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의 장인인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으면서 세도를 부렸는데 이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를 잡은 안동 김씨 세력들은요. 백성들에게 탐관오리로 온갖 포악한 죄를 저질렀죠. 당시 백성들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 삼정이 뭐냐면 제가 옆에 적었죠. 전세, 군포, 황곡. 전세는 토지세예요, 토지세. 군포는 군대에 가지 않으면 포를 내게 했죠. 그것이고 황곡은 뭐냐? 우리 고구려 때 진대법이라는 게 있었고 고려시대 흑창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뭔가요?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면 봄에 빌려주고 국가에서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죠. 황곡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니 빌려주려면 좋은 걸 빌려주지. 아유 그 쌀에 모래 넣고 흙 넣고 아유 뭐 지푸라기들 있고 이러면서 갚을 때는 좋은 걸로 갚으래요 또. 아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집이 잘 살아요. 그래서 황곡을 빌릴 만한 그런 뭐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리라는 거죠. 굳이 빌리래요, 굳이. 왜? 이자 받아 먹으려고. 이런 애들이 바로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정치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대표적인 난이 홍경래의 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홍경래의 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로 일어났다. 근데 홍경래가 바로 차별을 받았던 그 홍경래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황곡의 문란, 군포의 문란, 전세의 문란, 삼정의 문란으로 너무너무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도 일어났고 결국 세도 정치의 원인으로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척하비 건립의 배경. 척하비가 뭔가요? 척하비. 대원군 시절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발생했죠. 대원군은 이들 서양 세력을 오랑캐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이러한 내용을 돌에 새겼습니다. 이게 바로 척합이에요. 그래서 대원군은 서양 세력을 배척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이 척합의를 전국 요충지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합의를 자, 3번. 금난정권 폐지의 계기가 되었다. 금난정권이 뭔가요? 금난정권. 금한다. 뭐를? 난전을. 난전을 금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난전을 금하는 권리. 일단 금난정권을 폐지한 왕은 정조임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난전 있죠. 길거리에 난전 있죠. 점포에서 물건을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난전에다가 물건을 놓고 팔까요? 가게 하나 얻어서 하면 될걸.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죠. 돈이 없으니까. 가게를 살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포 안의 물건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다시 난전의 물건은 쌀까요? 비쌀까요? 대체로 싸겠죠. 적어도 점포의 물건보다는 엄청 싸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점포의 물건이 비싸면 사람들이 점포의 물건 안 사잖아요. 그러면 상업이 발달할까요?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화폐가 잘 유통될까요? 아니죠. 근데 난전을 금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난전의 물건값은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은 난전에 와서 물건을 살 겁니다. 자, 그래서 정조임금은 상업이 제대로 유통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난전도 필요하다. 그리고 난전은 가난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도 먹고 살게 해야 한다. 이런 따뜻한 마음에서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왕이 한 2명 정도가 있는데요. 정조임금하고 광해군을 무척 좋아합니다. 자, 왜냐하면 두 임금의 공통점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광해군 하면 뭡니까? 대동법 아닙니까? 대동법? 정조임금도 금난 정권을 폐지하면서 가난한 백성을 생각했다는 거, 점포를 얻지 못하는 백성들을 생각했다는 거,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 하게 되면 굉장히 막 저도 모르게 흥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민비. 아마 이 부분도 민비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문제 풀 때 약간 좀 흥분한 것도 있는데요. 민비만 나오면 진짜 막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자, 13번의 답은 치외법권, 불평등 조약 치외법권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14번. 14번 문제 하면 또 민비 나오겠네. 제가 또 지금부터 또 막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좀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은, 여러분 거기 보니까 신식군대 별기군, 신식군인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은 구식군인의 불만. 이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이제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모군란. 이모년의 구식군대들이 일으킨 난이다. 그래서 답이 이모군란이죠. 다른 답항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답항의 내용들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다음 시험에 응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정답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답항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1번 아간파천.
아간파천이 뭡니까?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게 아간파천입니다. 자, 그러면 을미사변이 뭐냐? 을미년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을미사변은 민비 시해 사건이죠. 일본이 우리나라 왕비를 죽인 거죠. 솔직히 민비가 저도 뭐 그렇게 민비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왕비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경복궁을 침입해서 죽였다는 건 정말 그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벌을 내리더라도 민비는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벌을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시해를 당하니까 무서웠던 거죠.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을 때 러시아에서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나라 공사관으로 와. 이랬단 말이에요. 고종이 또 우리나라 백성들 또 나몰라라 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죠. 이게 아간파천이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아래 고종의 친정실시. 자, 이렇게 빨간 글씨로 굉장히 길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고종의 친정. 친정이라는 것은 직접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대원군하고 민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민비는 자기 남편이 왕인데 직접 정치를 안 하고 친정을 안 하고 아버지한테 휘둘리니까 굉장히 불만이었죠.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그 시아버지 물러나고 남편인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아래 잔뜩 적어두었습니다. 먼저 그 위에 13번에 봤던 것처럼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모군란, 14번 문제 이모군란 일어났고요. 2년 뒤인 1884년에 김옥균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갑오개혁 일어나고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제가 이 세 가지는 같은 해에 일어났다고 했죠. 을미사변은 민비시해 사건, 을미개혁은 양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뭐였죠? 머리, 단발령 시행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을미년에 의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우리 왕비를 일본이 시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조상이 주신 이 머리를 자르라는 거냐? 이러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의병. 그리고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죠.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도 말해요. 왜냐하면 강제로 맺은 조약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고종이 나는 옥세를 준 적이 없는데 강제로 조약을 맺게 됐다.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줘. 만국 평화 회의에 이 모든 일본의 억압을 알리려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오히려 아니 외교권도 없는 나라가 감히 맘대로 특사를 파견해? 자, 이러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어요. 아 참, 요거 전에 을사조약 일어나서 우리의 외교권이 강제로 빼앗기면서 일어난 의병이 을사의병입니다. 요걸 빼먹었네. 자, 그 다음이 헤이그 특사를 보내니까 일본이 열을 받아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우리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정리의병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리의병, 이 각각의 의병들이 일어난 원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종의 친정 실시하면서 이 과정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번에도 아마 이거 의병 원인 찾는 거 나왔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꼭꼭꼭. 자, 15번 문제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후 프랑스는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을 구실로 강화도에 침략을 했다. 어디입니까?
프랑스군, 천주교 탄압, 강화도, 평인양요죠. 평인양요. 그러면 미국이 쳐들어온 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에 쳐들어온 거는 뭡니까? 신미양요. 자, 이때 프랑스군 쳐들어왔을 때 왜 규장각 의계를 약탈당했죠? 답항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갑신정변. 김옥균이 우정국, 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일으킨 정변이죠.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어요. 왜냐하면 민비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청나라가 당연히 도와주죠. 도와주면 내정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씨가 개화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니까 급진 개화파인 김옥균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난을 일으키기로 했던 겁니다. 물론 약간의 일본의 도움을 받기로도 했고요. 그리고 우정국, 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키는 거는 이때 파티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청나라 군대의 일부가 프랑스로 갔어요. 왜냐하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 때는 이때다. 청나라 군대 없을 때 정변 일으키자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민비가 또 청나라한테 SOS 보냈습니다. 도와줘요 청나라. 청나라 왔습니다. 에이구, 그래서 3일 만에 이 정변이 실패했고요. 김옥균 같은 사람은 일본으로 망명을 갔어요. 자, 그런데 웃긴 일이 있어요. 이 정변 이후에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조약을 맺었어요. 그 조약이 텐진 조약인데요. 이 텐진 조약은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내용이 청과 일본 군대가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한다. 하지만 나중에 어느 나라도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연락을 해라. 이거였던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자기네가 뭔데 이런 조약을 맺어요?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중에 거의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또 민비가 참 자랑스러운 행동을 하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줘요 청나라. 우리나라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아, 어떡해. 도와줘요.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도와주려고. 그러면 또 어느 군대가 들어옵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벌인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일본이 이겼죠. 청나라 물리쳤어요. 일본 기분 좋았습니다. 통째로 우리나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민비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제 누구 의지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러시아가 있구나. 이러고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내가 통째로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훅 나타나니까. 그래서 민비를 시해했습니다. 이것이 민비 시해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부개혁. 가부개혁은 우리나라에서 신분을 폐지하고 가부의 개가를 허용했던 개혁입니다. 이 가부개혁도 굉장히 좀 복잡해요. 1, 2차, 3차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신분 폐지. 가부가 다시 시집 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때 신분 폐지는 법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노비가 있었죠. 그래서 왜 훗날 형평운동이 일어나죠? 백정에 의한 형평운동. 바로 백정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신분 폐지됐는데 우리는 왜 차별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백정에 의한 형평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번까지 풀이를 마쳤습니다. 항상 답만 아시지 마시고 답과 맞물려 있는 다른 답항들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꼭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